안녕하세요. 조정현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 서양사상과 지성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프랑스 혁명입니다. 정치변혁의 세계사에서 한 강의를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정치변혁의 세계사에서는 좀 자세히 다루었다면 이 서양사상과 지성사에서는 간략하게 한 주만 요약적으로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프랑스 혁명의 원인, 그리고 전개 과정, 가격화 원인까지 일단 오늘까지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는요, 이 재정위기와 신분제의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구체제,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본질은 신분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위기와 신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혁명이 가역화되는데 이제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바렌느 사건, 이 국왕이 바렌느로 도피한 사건, 국의 망명을 위해서 그 사건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혁명전쟁, 그로 인한 혁명의 가역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의 시작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 사진은요, 3부의 이 개식 장면입니다. 이쪽 왼쪽이 추기경단, 다시 말하면 제2신분들이고요. 이 오른쪽이 제2신분, 귀족 계급 신분 의원들입니다. 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3신분입니다. 이 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라고 이렇게 한번 사진을 통해서 이 신분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한번 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 의원이라 하더라도 신분에 따라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요. 이 절대왕정 체제에서는 이제 국왕 절대왕정, 그래서 군주의 힘이 막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분제가 뒤로 가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3신분이 혁명을 일으키는 가장 큰 밑바닥에는 바로 이 신분제의 굴레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회가 1789년 5월에 소집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3부회 이전에 사실은 루이 16세는 명사회를 소집을 합니다. 명사회라는 것은 명사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면세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귀족 계급과 성직자 계급의 최상위층을 모아서 명사회를 조직을 하고 그 명사회에다 이렇게 요구를 하죠. 지금 국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니 이제 십시일반하는 자세로 지금 면세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는 당신들이 조금씩 이제 국가 기부 형태로 좀 내주고, 그거는 세금이 아니고 기부금이고, 또 면세의 특권은 계속 유지하되 국가가 어려운 순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사회를 소집해서 이 귀족과 성직자 계급으로부터 양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무턱대고 제3신분에게 세금 인상안을 들이내는 것보다는 이 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과 성직자 계급이 이제 기부 체납하듯이 국가에다 내면 뭐 제3신분에게도 좋고 국가에도 좋고 1, 2신분도 이제 본인들의 명예를 세울 수 있고 여러모로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이 명사회에서는 그 루이 16세의 안을 거부하고 이제 3부회 소집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3부회가 1789년 5월에 소집이 됐고요. 이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175년 만에 소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부회를 어떻게 이제 조직을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이 표결은 어떻게 해야지 될지 전부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게 됩니다. 1, 2신분은 전통적인 신분별 투표를 주장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신분별 대표라는 것은 1신분들이 따로 모이고요. 2신분들이 따로 모이고 제3신분이 따로 모인 상태에서 이제 어떤 안에 국왕이 내놓은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각각의 신분이 모여서 신분만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고 표결을 한 뒤에 이제 대표자 3명이 이제 연석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2대1로 가결이 되죠. 정부안이 받아들여집니다. 어차피 제1신분과 제2신분은 이 세금을 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오른다는 것에 그 맛을 느끼지 못해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 2대1로 통과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 제3신분은 그에 비해서 머릿수 표결,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1, 2, 3신분 모두가 모여서 머릿수 표결을 하자는 게 이 제3신분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신분들이 내가 저 아래 것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야지 된다고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어차피 신분제사회니까요. 쟤네들이 왜 우리 그 표결 장소에 와서 같이 논의를 하자 그러지? 아래 것인 주제에 뭐 이런 논의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제 신분별 투표를 할 것이냐 머릿수 표결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국왕 정부 측에서, 여기서 국왕은 좀 빠지는 거고요. 이 국왕 정부 측에서 이제 강경 진압을, 이 제3신분 의원들에 대한 강경 진압을 예고하면서 군대들이 베르사유로 이제 집결하게 됩니다. 이러는 와중에서 또 국왕은 국민의회를 해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공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테니스 코트에 서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3신분 대표들이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헌법 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게 됐죠.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바스티유 감옥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7월 14일은 혁명 기념일이에요. 아주 요란하죠. 그냥 이 파리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날이 7월 14일이에요. 파리 시민들의 봉기가 있었고요. 혁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사실은 7월 13일 날 앵발리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훈병원이라고 국군병원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앵발리드는 나폴레옹 묘지가 있죠. 그런데 이 혁명 직전에는 이 국가보훈병원이라고 보는 게 맞고, 보훈요양소가 지금식으로 하면 전몰 상위 용사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무기를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무기는 노획을 했는데 한 3만 정도는 소총은 구했는데, 문제는 여기가 보훈병원이다 보니까 실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탄을 얻기 위해서 바스티유 감옥으로 그걸 습격하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바스티유 감옥 습격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바스티유 감옥은 사실상 원래는 이건 동쪽 지역을 지키는 요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용도였는데 이제 절대 왕정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요새로 쓰였던 이 바스티유가 이제 감옥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약을 얻기 위한 이 혁명군들의 이 습격이 있게 되죠. 원래 이것은 루이 16세가 베르사유에 군대를 집결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루머 때문이에요. 사실은 베르사유에 군대 집결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베르사유에 있던 국왕은 베르사유에 있었죠. 스스로 신변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대를 약간 이쪽으로 집결시켰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력 진압을 하려는 건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 소식이 와전이 돼서 파리 시민들은 무력 탄압으로부터 이 국민의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정을 장악하고요. 민병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무장을 위해 무기와 탄약을 탔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기는 노획을 했죠. 앵발리드에서 노획은 했는데 탄약이 없어서 일부 시민은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점령하게 됩니다. 원래는 요새였지만 정치범을 수감하는 감옥으로 사용되었고요. 시민들의 눈에는 압제의 상징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치범을 수감하는 감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귀족 1명하고 이 경제사본 한 6명 정도 벌금을 안 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수감됐던 것으로 최근 연구 성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눈에는 압제의 상징으로 보였죠. 이 바스티유 감옥의 점령은 이 혁명에 개입한 폭력을 뜻하는 동시에 시민의 첫 승리이기도 합니다. 예, 폭력이죠. 그렇지만 첫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후 프랑스 전국은 혁명의 도가니로 변해 지방 주요 도시들은 파리를 모방해서 이 종래 행정기구 대신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자치위원회와 민병대가 조직되고요.
이 농촌에서도 곳곳에서 민중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민중분기는 사실상 농로 증서가 보관되어 있었던 성주의 장원의 성주의 이 문서보관소를 습격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농로라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각시키기 위해서 이 민중분기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프랑스 전국이 그야말로 이 혁명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자, 국민의회를 보시기 전에 이것은 바렌느에서 이제 파리로 귀환하고 있는 루이 16세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바렌느 도주는 혁명을 과격화시키는데 큰 도화선이 돼요.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긴 하죠. 철우장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 루이 16세는 사실 메커니즘에 상당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물쇠를 만든다든지 시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계를 만들고 자물쇠를 만들고 그게 거의 취미생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수업 시간에 프랑스 혁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생략하긴 하겠지만 이 뚫르리궁에 이제 베르사유에서 뚫르리궁으로 유폐가 되다시피 하는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자물쇠 만드는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이 철업장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벽장 뒤에 이제 반영면 문제들과 이 서신 교환을 한 내용들이 서신들이 발견이 돼서 이제 결국 그것이 원인이 돼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오히려 바렌느 사건은 유야무야 했어요. 이 입법의회 자체가 사실은 왕당파들의 이 입김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유야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89년 8월 4일에 봉건제 폐지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노예제는 언제 폐지될까요? 봉건제 폐지됐으니까 예전에 폐지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이 노예제 폐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1840년대 후반부의 얘기죠. 우리가 보통 고대 노예제 사회다, 그 다음에 뭐 중세 봉건제 사회다, 뭐 근대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도식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고대 노예제 사회 속에서도 시장경제라는 건 존재하죠. 봉건제적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봉건제나 고대 노예제, 자본주의보다 시장경제보다 오히려 고대 노예들이 생산하는 물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고대 노예제다 얘기를 하죠.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도 노예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장 경제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단지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봉건제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봉건제라고 부를 뿐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대 노예제적인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역 근처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멸치잡이 여선으로
이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들어가서 뭐 노예도 분명히 존재하죠.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봉건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죠. 단지 이 국민 총생산에서 이 시장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99%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대 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딱 집어서 그러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봉건제나 고대 노예제적인 성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고요. 뭐 그 다음에 인권선언이 발표되게 되죠. 1789년 8월 26일의 일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요. 자유, 평등, 우애, 국민주권, 재산권 보장 등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 되는 부분은 선언이라는 대목이에요. 전부 선언이죠. 법률이 아니에요. 이걸 법안으로 하자, 그냥 선언으로 하지. 그 뭐 굳이 뭐 봉건제 폐지 선언이다, 인권 선언이다 그런 거 할 필요 있어? 그냥 뭐 싸잡아서 뭐 그냥 봉건제 폐지됐다고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법안을 만들자는 얘기는 이제 사실상 이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선언으로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일단 선언을 한 것이죠. 이 인권선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드 구즈라는 이 여성혁명가가 있습니다. 이 드 구즈 여사는 이 시민과 인간에 관한 권리 선언이라는 말에서 여성과 인간을 위한 시민을 위한 인권 선언을 이라는 책자를 만들고요. 그런 혁명가예요. 결국은 단도대 이슬로 이제 사라지죠. 이 드구즈는 사실상 남성 위주로 펼쳐지는, 사실 1790년대까지 그뿐만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여성 보통 선거권이 채택되는 게 1948년이에요. 거의 우리나라랑 같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상당히 좀 밸런스가 약간 좀 뒤처진다고 볼 수 있는 게 1960년대까지도 이제 나폴레옹 가족법에 의거해서 민법에 의거해서 여성들이 이 은행 계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아버지나 남편이나 장남의 이 코사인이 필요했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코사인이 필요한 경우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이게 또 말이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이제 1791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입헌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선고제를 채택하게 되죠. 그래요. 입헌군주제, 이제 프랑스의 절대왕에서 프랑스 국민의 왕이
된 것이죠. 루이 16세는. 그리고 재산에 따른 제한선고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위 말해서 소득세나 재산세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권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이 많으면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고 재산이 없으면 투표권도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재산세를 조금만 내는 경우에도 투표권은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보통선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제 루이 16세의 국외 탈출이 실패하게 됩니다. 바렌느 사건이라고 하죠. 의회 내 공화파가 우세하게 된 한 원인이 바로 이 바렌느 사건입니다. 인권선언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건데요.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선언입니다. 이것은 법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권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선언 부분은요.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경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해 하늘이 부여한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인권을 분명하게 밝히기로 결정하였다.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2조에는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여기서 핵심어가 있죠.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이 자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재산이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생경하죠. 아까 이 투표권 역시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투표권이 있고 없고가 결정됐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은 자연권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자유를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마지막 조가 또 재밌는 조항이죠.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므로 이 신성한 권리라는 말은 이전에 본 적이 있죠. 사실상 절대 왕정에 대해서 신성한 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권리가 이제는 소유권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성한 권리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여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그 소유권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소유권이 이 사실상 자연권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임을 얘기한 것이죠.
예, 입법의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르사유 유궁, 뜰리리궁 습격 사건임이에요. 사실상 루이 16세는 이 근위대에게 발포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근위병들이 거의 태반이 죽게 되죠. 이제 새로운 헌법에 의해 선거를 통한 입법의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이 온건공화파인 지롱드 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온건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혈면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입법의회는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전쟁 수행 능력 부족으로 프랑스군의 연전연패가 있게 됩니다. 전쟁 수행 능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군 사령관급들이 이 소위 말하는 연대장 이상급들이 대부분 귀족 출신들이었어요. 귀족들이죠. 군 장성급부터 연대장급 이 병력 지도자들이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도 않았고 이 전쟁을 굳이 해야지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전선에 나가서 그냥 적에게 투항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군의 연전연패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지게 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파리로 집결하게 됩니다. 나라를 구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서서히 국민국가라는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봉건제 폐지선언과 인권선언이 있었던 요 무렵에 내국관세 폐지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프랑스 각 지역의 영주들이 가지고 있던 관세권, 화폐 주주요건, 도량령 재정법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가가 행사하는 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국민경제, 국가경제라는 틀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 중에 기록관리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서보존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기록관리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록관리가 만들어지는데 제1조에 법이 만들어지는데 제1조가 이 국가 기록보존소에 보관해야 할 이 것으로서 먼저 도량령들을 보관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량령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국민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혁명의 가격화가 있게 됩니다. 이제 쌍켈로트의 봉기가 이제 1792년 8월에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왕궁을 습격해서 왕권을 정지시키고 입법의회를 해산하고 국민공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이제 지롱드 당과 자코벤 당은 이제 대립각을 세우게 되죠.
이 사진은 이제 혁명이 가역화되는 과정에서 지롱드파 의원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구속이 되는, 그리고 혁명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되는 그 와중에 이제 국회 내에 있던 별실에 갇혀 있는 지롱드파의 모습입니다.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이 지롱드파 의원들이 이제 여기에 갇혀서 이제 혁명재판소로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백성들이 죽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롱드파는 사실상 온건파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유한 상공업자와 분홍이 기반을 둔 세력으로 온화한 의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유권과 재산권을 옹호하고요. 통제 경제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했었죠. 이들은 연방주의를 제창하고요. 지방자치 허용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제 중앙집권적인 국가 건설을 향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울러 이제 부르주아 본의의 정책과 현상 유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유권과 재산권 옹호, 그리고 통제경제 반대, 그리고 지방자치 허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자코벤파는요, 산업파라고도 하고 급진파라고도 합니다. 사실상 소시민층과 산킬로트에 기반을 둔, 산킬로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던 정치 세력이고요. 파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을 주장했고요. 또 덕을 공화정에 중추로하고 노동을 통해 충실한 생활을 하는 소농민이나 소생산자층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긴 당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앙집권이죠. 자, 산킬로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요. 뭐 여기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 귀족과 상류계층은 허벅지에 밀착되는 반바지와 스타킹을 신었습니다. 그래요. 사실상 허벅지에 밀착되는 이 반바지와 이 스타킹, 특히 루이 14세가 신고 다니는 스타킹은 아주 독특했고, 사실 왕을 상징하는 표식이 이 스타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바지와 스타킹은, 그리고 하이힐은 남자의 전유물이었어요. 남성 상층의 아주 전형적인 랜드마크도 아니구나. 여하튼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상징물이죠. 거기다가 이 하이힐은 이 남자들만, 상류층 남자들만 했던 대표적인 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넓은 긴 통바지를 입은 서민들을 보통 낄로트도 입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산낄로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낄로트는 프랑스 혁명 기간 중 여러 민주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라든지 이 베르사유 행진, 이 베르사유 행진은 사실상 혁명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르사유에 있던 국민의회와 국왕을 파리로 데리고 온 이 전형적인 사건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베르사유 행진의 맨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여성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혁명군들은 뒤에서 엄원화해주고 사실상 이 베르사유 행진에 이 선봉했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에요. 이게 원래는 빵을 달라는 시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요. 1792년 8월 12일 민중봉기 등에서도 주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앞서 사진에서 보았던 뜰리리궁 습격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후 자쿠벤파의 세력 기반이 이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혁명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제 한번 독일인의 시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거리를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헤겔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얼마 전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보고 살아있는 세계 정신이라며 감격한 바가 있다.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그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예, 헤겔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피테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낭만주의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반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독일은 나폴레옹군의 침략을 받아 나락에 빠져 있다. 나폴레옹은 그가 가진 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 그래요. 어느 주장이 맞을까요? 자, 오늘의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프랑스 혁명이 국민국가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4월 5일 강의 중에 이 민족주의의 내면화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참조해서 한번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바람은 항상 돌도끼가 되어 제 발등을 찍습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유혈이 낭자하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무슨 그래요. 제가 좀 오늘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죠. 혼자 중얼중얼 옛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혹시 어떤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공문을 기다리다 못해 일단 터트려야지 될 것 같아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코로나 감염 환자들 숫자가 줄기는커녕 자꾸 늘어나서 걱정이네요. 기말고사들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여하튼 일단 중간고사는 리포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이 향수의 기억이라는 책입니다.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향사였던 파르종의 어떻게 보면 자료를 가지고 어떤 분이 잘 정리를 해서 이 향수, 조향사,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 세 가지 주제를 그리고 길드 체제
뭐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사실은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받고 싶었는데 종이책은 그냥 찍지 않으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품절인데 책이 없나요? 라고 한번 전화를 드려봤더니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봤더니 잘 안 팔려서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죠. 여하튼 그래서 뭐 더 찍으실 생각이 없느냐라고 여쭤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책이 안 팔려서 못 내겠다. 뭐 그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자책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이 책은 1, 2,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이제 향수 산업이 어떻게 조향사가 전문화되는지, 원래 뭐 약사에서 시작돼서 뭐 그 당시에 약사라는 게 지금의 약사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약사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또 그렇지가 않고 길드에 소속된 약사를 얘기를 해요. 이 약사 체계에서 어떻게 조향사로 발전되어 오는지, 그리고 중요 도시, 이 향수가 만들어지는 중요 도시가 어떻게 몽펠리에서 이제 니스 뭐 그쪽으로 옮겨지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장이고요. 제2부는 이제 조향사로서 길드의 장인으로서 이 조향사가 된 파르종이 사실상 이제 향수 장인으로서 사실상 이 장인들도 이제 먹고 살기가 그 당시에 경전도 치열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마케팅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입소문을 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마케팅법이라든지 또 이제 뭐 해외 수출 문제, 미국으로 수출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초기 이 길드 제도와 또 이제 길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향장업이나 뭐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1, 2부를 그냥 참조를 읽으시고요. 그 부분을 이제 리포트로 내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3부 단절과 지속성이라는 제3부 전부를 읽고서 다음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통해 드러난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먼저 요약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의의와 한계를 써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괜한 소리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가끔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아주 정체불명의 밑도 끝도 없는 자료를 그대로 복붙한 이 복붙이라는 말을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같이 붙여서 해야지 되는지 복붙한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될지 망설여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그런 몰지각한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이 복붙한 경우에는 여과 없이 30점 감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를 것 같다고요? 딱 첫 글자만 봐도 느낌이 와요. 거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하튼 감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이므로 총점에서 3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기한은요, 4월 19일 월요일부터, 이건 뭐 내일부터 올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도 좀 읽어보시고 좀 음미한 다음에 내셔야지, 그냥 어떻게 뚜떡뚜떡 만들어가지고 하루 만에 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4월 19일 날 과제란은 만들도록 할게요. 4월 19일부터 5월 12일 수요일 11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분량은 A4 용지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 스타일 지정을 좀 해드릴게요. 글꼴은 맑은 고딕을 좀 사용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를 원칙으로 꼭 해주세요. 행간은 한 160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읽는데 이 정도 크기면 좋더라고요. 뭐 계속 컴퓨터로 채점을 하다 보니까 눈이 가끔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그 맑은 고딕으로 11포인트 160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출할 것은 아주 비비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란을 만들도록 할게요. 4월 19일 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4월 12일이 아주대학교 개교기념일이라서 수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